교육부가 지난 3년 동안 출제된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변별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주호 장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이뤄지는 입양 실태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문의하자 3분 만에 답이 왔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서울 등 중부지방에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기준 1,03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한계에 달해 금융권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17초 만에 물건을 털고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범행 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이른바 킬러 문항이 입시개혁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다 보니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쏠리고 그 결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비용 대느라 허리가 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은 듯합니다. 핵심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 공정한 수능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잠시 뒤 뉴스 후반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킬러 문항이란 게 어떤 건지 박재훈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일론, 기능주의,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과 같은 철학 용어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지난 1일 6월 모의평가의 국어 14번 문제입니다. 영어 34번 문제도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이란 철학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지문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여 영어 해석과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교육부는 공교육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6월 모의평가 국영수 3과목에 7개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뒤였습니다. 최근 3년치 수능으로 범위를 넓히면 킬러 문항은 22개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11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 등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사교육 문제의 정점에 있다. 이 문제부터 사교육을 풀어가는데 출발을 해야 된다. 교육부는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이 나오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가 구체적인 예까지 공개한 킬러 문항은 올해 수능부터는 일단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만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애초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킬러 문항 삭제 발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이태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상위 1%를 겨냥한 홍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초고난도 문제풀이, 즉 킬러 문항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학원가는 벌써 새 마케팅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답률 20에서 30%대 준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준 킬러가 지금. 절대 그 수능은 될 수는 없고. 국영수의 경우엔 과목당 검정 교과서가 10개를 넘다 보니 사교육 업체들이 파고들 틈도 그만큼 큽니다. 준킬러의 양을 늘리는 걸로 대충 예상해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겠고.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을 대체할 문제 유형을 내놓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반영할지 불안해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답을 주는 것.
수능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9월 초 모의평가전까지 당국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다 아시듯 사교육 시장은 이미 가계 전체의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산업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 교육을 방해하고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필요악으로 볼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할 지점이 있죠. 이번에 나온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될지 차정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학생 학부모 A씨는 수학에 40만 원을 쓰는 등 국영수 학원 3곳에 한 달 100만 원을 넘게 씁니다. 부담스럽지만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으로 5년 새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애들이 입만 떼면 영어부터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수능을 잘 봐서 국가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대학별 평균 합격선 등 입시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BS 콘텐츠도 강화합니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EBS 교재와 연계한 사교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 교재에서 출제한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사교육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대비 유아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와 예체능 과목의 방과 후 과정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장관급 4명과 차관 10여 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교체 인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 기용이 검토되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엔 이동관 대통령 특보, 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개각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함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같은 과제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이 이번 인선 검토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방 실장의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오는 29일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 발표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갈 의지를 보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도 발표되는데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합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지명될 예정입니다. 차관은 19개 부처 중 10개 이상이 대상인데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급을 발탁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과제도 힘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가 오늘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했는데 장시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론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일 겁니다.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가 결정될 거란 보도는 많았는데 결국 결론은 못 내렸군요.
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4번째였는데요. 회의 분위기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고성이 수차례 났고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원도 근무 시간에 주식하면 징계 대상이라면서 중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자문위는 오는 7월 3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김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코인 거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윤리특위에 심리기간 연장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받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TV조선 통화에서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에 대한 특위 차원의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먹거리 안전을 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경북 성주에서 참외를 직접 깎아 먹으면서 사드 괴담을 겨냥했고 야당의 오염수 공세에 맞서 수산물을 먹는 횟집 챌린지도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과 단식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참외를 깎아 먹으면서 경북 성주 참외는 가장 깨끗하고 맛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드시고 싶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사드 괴담을 집중 유포한 뒤 환경부 결과 발표에도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을 겨냥해 지도부 전체가 먹방 퍼포먼스를 펼친 겁니다.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골짜기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심지어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하는 정부는 누구나 언제든지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현황판을 성주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와 성주 참외에 이어 이제는 청정 수산물이 괴담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산물을 직접 먹고 안전성을 홍보하는 횟집 챌린지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원내 지도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배 많이 주십시오. 배 많이 주십시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드와는 별개 문제라며 장외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달 1일에는 시청역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윤재갑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도 단식에 나섰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2천여 명의 행방을 전수조사 중인데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돈을 받고 거래하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양을 문의하자 단 3분 만에 답이 왔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SNS 익명 대화방에 입양을 검색해보니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대화방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방에 참여해 위탁 문의글을 올리자 3분 만에 답이 올라옵니다. 얘기는 순식간에 입양으로 진행됐고 출생신고를 안 했고 건강하고 잘 자는 순한아이라며 사례로 현금 4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비공개 입양과 미혼모, 출산지원 등 문의와 입양 타진글이 줄줄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입양하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입양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욱이 돈을 주고받으면 아동매매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매매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6명. 정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2,236명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얼마나 많이 불법 입양, 유기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망도 안 되고 지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낙인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더. 경찰은 현재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 11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대로
신속히 추가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영아도 똑같은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살인을 하면 최대 사형인데 영아를 살해하면 최고가 징역 10년형입니다. 그나마 정상을 참작한다며 감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2020년 겨울 미혼모 A씨는 탯줄이 남은 아기를 드럼통에 버렸습니다. 강추위 속 아기는 숨졌고 A씨는 아동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 사망했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1심에서 A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출산 직후 정신,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법원의 참작 사유였습니다.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 판결문 9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는 5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실형 4건도 징역 3년이 최고형이었습니다. 영아 살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보다 낮고 7년 이상인 존속살인보다 적습니다. 영아 살해 형량은 1953년 제정된 형법 조항을 따르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법 제정 당시보다 영아 살해 행위의 반인륜성이 커져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폐지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고, 반면 영아 살해죄는 심신미약 등 참작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돼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아 학대나 고의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어 굳이 형법 형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영아를 없애기 위해서 병원이 먼저 통보를 하도록 하면 오히려 병원 찾는 산모가 줄어들 거란 걱정이 있죠. 그러자 정부가 보호출산제, 즉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또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병원이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하면 100% 출생아가 다 파악이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21년에 태어난 26만여 명의 신생아 가운데 99.8%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자택을 포함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0.2% 정도였는데요. 이 출생 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나머지 0.2%, 이 462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는 얼마나 될까요? 영아 유기는 해마다 100건 가까이 되고 이 영아 살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년 사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이 사건 건수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몰래 출산하는 경우에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보호출산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익명 출산제라고도 하는데요. 지난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을 한 뒤 이 양육을 원치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예. 아이가 커서 생부 생모가 누군지 찾고 싶을 땐 부모가 동의해야지만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와 독일의 실내 출산제가 대표적이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이 영아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취지만 들으면 좋은 제도 같은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보호 출산제가 아이를 더 쉽게 포기하도록 할 거라는 게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보다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또 친부모를 알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인데 여기에도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도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예,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겠군요.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는 부모가 원치 않으면 부모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과 비슷한데요. 독일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임신 초기부터 상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서비스와 양육 지원 같은 모성 보호 정책을 촘촘하게 두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민간의 베이비 박스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차선이라도 빨리 대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신 곳에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남부지방에는 최대 270mm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수도권에도 밤부터 비가 예보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가 컸던 강남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나 기자. 네, 지금 그곳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오후 1시쯤부터 서울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오후 내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둘렀는데요. 장마 시작 첫날인 오늘 아직까지 서울에는 특별한 비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30mm에서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 해안봉 삼각봉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311mm에 달하는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서해와 전라남도,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고 180mm, 전남과 경북 일부,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다 오후 들어 잦아진 뒤 29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해 다음 달 1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방당국 등은 상습 침수 지역은 빗물바지 구멍을 정비하고 물막이판을 점검하는 등 미리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강남역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보셨듯 오늘 밤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난해 피해가 컸던 도심 반지하 등에 이어서 산사태가 빈번했던 지역도 점검해봤습니다.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충남 이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오늘 주의로 격상해서 주민 우려가 큽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푹 패였고 마을 진입로는 흙더미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8월 산사태로 주민 7명이 고립됐던 마을인데 1년 가까이 지나고 또다시 장마철을 맞았지만 아직 복구 작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산사태가 덮쳐 형체마저 사라진 농막은 이렇게 1년째 부서진 채 남아있습니다. 복구율이 90%에 이르는 국유림과 달리 지자체가 맡은 사유림과 개울지방공사 등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중 바닥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난해 여름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난 산사태로 70대가 숨진 마을도 복구율은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에 이 굴곡이 많다네. 그래서 그 홈에서 흘러낸 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2년 전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전남 광양 탄치마을은 무너진 산비탈을 복구하지 못한 채 방수포로 덮어놨을 뿐입니다. 또 산사태가 비가 많이 오면 또 재발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2차 사고가 우려가 되는 거지. 지난해 여름부터 발생한 산사태와 산불 피해 지역 61곳 가운데 복구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호남과 경남 등지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 50년 된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서 주차된 차량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자체는 관내 노후 건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주차 차량이 갑자기 들썩거리더니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에서 흙더미가 쏟아집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장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뭐가 와 끓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저희 아는 데 갔어요. 자고. 높이 5m 주택 담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주차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무너진 담장에 주차 차량 4대가 부서졌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다가 쫓아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지은 지 50년이 됐는데 사유시설이라 지자체의 재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 조사를 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벌어진 담장 붕괴 사고에 놀란 지자체는 관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건축물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은 전체의 41%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넘는 금품을 약속받고 선거자금 등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취재진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한 건 22일.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단독주택 2채를 비롯해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대신 이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아 실제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우리은행 대출 의향서 덕분에 민간사업자 심사 때 자금 조달 부문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 박 전 특검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둥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17초 만에 물건을 털고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범행 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헬멧을 쓰고 범행을 벌인지라 신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빠른 검거가 가능했던 건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부숩니다. 내부 진열장 유리도 깨더니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불과 17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들이 막 깔려있고 과학수사대 와있고 이런 거를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20대 A씨 등 2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쯤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아 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2인조 절도범은 부산의 은신처로 몸을 피했지만 9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이틀 전에도 경남 양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에 침입했지만 귀금속이 없어 실패했는데 당시 사건 수사를 하던 경찰이 그 사이 부산의 은신처를 파악해 놨기 때문입니다. 많이 황당해요. 너무 빨리 왔다라고 자기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을 하다 알게 됐고 생활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은 주인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모레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금융사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인데 은행에서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험에는 보험 나이라는 게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김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한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 약관입니다. 연령 부분을 살펴보니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6개월 이후면 만 나이에 1살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인 사람이 2023년 1월 1일로 계약할 경우 만 나이는 39세 10개월이지만 가입 당시 보험 나이는 끝수를 올려 40세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도 5에서 10%쯤 오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과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적으면 할인해주는 건강 맞춤 보험 등은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안 그래도 보험 약관도 어려운데 나이까지 통일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각각 나이가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입하는 시점도 다르고 해서 회사마다 이렇게 계산일을 좀 가지고 가거든요.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약관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 당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된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는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져 지난 3년간 3군데서 대출을 받은 한 카페 사장은 한 달 매출의 2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금리마저 오르면서 그야말로 빚 폭탄입니다. 고금리만 아니었어도 지금 월 지출 한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을 텐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진짜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이 되지 않고 빚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난 1분기 기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한계에 달하면서 금융권 연체율은 1%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한 달이라도 빌게 되면은 이제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 또 신용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만.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많게는 6만 9천 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못 지키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그 최저임금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있는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수밖에 없는. 경기 부진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확대될 경우 연쇄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모스크바에 내려졌던 비상조치는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룹의 수장 행방이 묘연합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어서 의문과 우려가 커집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폐쇄됐던 붉은 광장이 관광객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테러 조치로 거리에 등장했던 장갑차와 바리케이드도 사라졌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급습했던 도시들도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주민들은 언제든 내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и их нужно решать. И даже вот люди, которые уже не могут терпеть этого, они просто приходят к таким кардинальным методам, вот как Пригожин. 푸틴 체제 23년 만에 일어난 전례 없는 무장 반란. 반역자라며 대노했던 푸틴 대통령은 반란이 수습된 이후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질 가능성이 제기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만 건재를 알리려는 듯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루 만에 돌연 벨라루스 중재안을 받아들인 용병 기업의 수장, 프리고진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There's even one rumor that I saw that Prigozhin is already in custody somewhere.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이 푸틴 체제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점령한 용병 편을 드는 러시아 국민들의 모습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뿐 아니라 서방 언론들은 진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요 며칠간 대학 입시 문제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고 사교육 시장에 배만 불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주호 교육
부총리께 좀 더 깊숙이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할 만큼 입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좀 됐었던 모양이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수능 출제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킬러 문항은 그게 이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킬러 문항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수능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또 사교육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도 유발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에 뭐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교육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건 분명히 어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경제 범죄에 대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으로 이제 환원을 시키면 결국 이제 공급자들 간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사실 수능이라는 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문항은 내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평가 때 이제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 그동안 이게 왜 잘 안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쭉 강조돼 왔던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또 이제 출제 당국이나 교육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행적으로 또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킬러 문항이 또 문제가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 밝혀졌지만 육모에서 보니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킬러 문항들이 또 사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저는 출제 당국이나 교육부가 좀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육부총리께서 뭐 당연히 교육 전문가시고 저도 대학 입시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이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걸 오늘 발표하신 걸 보니까 도저히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 학원에 배를 불리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무리 간행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신 거고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어쨌든 그러나 변별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킬러 문항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 말로는 준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학원의 이제 공포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공포 마케팅이요. 뭐 불안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 내에서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학원 가는 거거든요. 학원을 내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고 하니까 또 이걸 없으면 또 다른 이제 문항들이 나온다는 또 마케팅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도 철저히 좀 정부가 좀 이제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본질을 보면 결국 공교육 밖에서 내던 문제를 이제 없애는 건데 사실 영역별로 보면 한두 문제거든요. 그렇게 문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핀셋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수능이 훨씬 더 공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공교육 내에서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니까 저는 불안해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능할 걸로 보신다는 당연하죠. 그 선생님들이 뭐 그 학교에서 뭐 기말고사 이런 거 출제하실 때 뭐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뭐 가르치지 않은 걸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서 사실 뭐 변별력을 확보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킬러 문항을 내왔다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고 정말 카르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관행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소위 공정한 수능이라는 건 결국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하면 좀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까요? 이제 사교육 문제의 정점에 있는 핵심 문제이긴 하지만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교육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지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요. 본질적으로는 공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교육 개혁을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현 정부의 교육 철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대학 자유를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강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후퇴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든 뭐 이제 공정성 문제든 이게 사실 이제 공정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정의 가치랑 이제 자율 가치는 이제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자율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입시든 뭐 아니면 이제 교육 개혁에 있어서 자율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이를테면 특정 대학에서는 선발의 자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정하고 좀 배치될 수도 또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소위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는 또 그런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견지하겠다. 원칙은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교육과정 밖에 아주 불필요하게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그렇죠. 네. 막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대학들이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이제 학생 선발한다든가 하는 건 또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주간 우리 집중 이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닷새 지났는데 100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이제 출제위원과 이제 그 사교육기관에 이제 담합 의심 신고가 뭐 16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그 부처랑 지금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관련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좀 민형사상 이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교육 문제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뭐 한순간에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갈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한국전력이 흑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값이 떨어지면서 전력 구매 가격이 요금보다 싸진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지 장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팔수록 손해인 한국전력의 역마진 구조는 적자를 키우는 주 요인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 가격이 전기요금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력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202.1원에서 267.6원까지 폭등하는 동안 전기요금은 14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원가보다 싼 값에 전기를 팔다 보니 적자가 쌓인 겁니다. 이 같은 구조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지난 5월에서야 해소됐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의 요금 할증 효과와 1, 2분기 연속 요금 인상도 한전 적자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하였고 증권가는 한전이 3분기에 최대 1조 8천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10개 분기 만의 흑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누적된 44조 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구조 개선 등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자 구조가 워낙 커서 흑자로 잠깐 돌아갔다 해서 쭉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3분기에 이어 4분기 역시 전기요금 동결이 유력한 상황. 한전의 반짝 흑자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언제든 휘청일 수 있는 전기요금 구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FC서울과 아름다운 작별을 한 황의조가 오늘 예정된 팬미팅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관련 폭로가 제기된 건데 황의조 측은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행사. 황의조의 팬미팅을 겸해 친필 사인을 한 유니폼을 나눠주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폭로글의 여파 때문입니다.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면서 선수의 여성 편력을 비판하며 황의조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SNS 계정은 삭제됐지만 이런 글이 퍼지면서 선수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불법으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데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황의조 소속사는 그리스에서 뛰던 1년 전쯤 휴대폰을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얻은 사람이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2달 전쯤부터 협박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조 측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FC 서울에서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친 황의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응원 받으면서 축구했고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시. 새로운 둥지를 찾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전설적인 록그룹 디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은 늙은 용병의 비애를 노래합니다. 2012년 리비아의 이슬람 무장 세력이 벵가지 미국 영사관을 습격합니다. CIA 비밀 거점을 지키던 민간 보안 요원 6명이 영사관으로 출동하겠다고 하자 CIA 팀장이 제지합니다. But you're not CIA. You're hired help. Act the part. 특수부대 출신인 그들은 생활고에 쪼들려 지원한 용병이었지만 포위된 기지를 13시간 사투 끝에 지켜냅니다. 하지만 교황청을 지키는 스위스 군의병,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경호했던 네팔 구르카족 경찰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용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이래 인류 문명사와 함께 해온 용병은 무엇보다 돈이 움직입니다. 나아가 스로마 제국 황제 춘위대였던 게르만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는 반란을 일으켜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치했죠. 자, 그럼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12년 전 크렘린궁 연회 음식을 챙기던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낱 잡범이었던 푸틴의 요리사가 용병 기업을 세우면서 푸틴의 충견이 됐죠. 분쟁 지역들에 푸틴의 전위부대로 나서 민간인을 학살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죄수들까지 동원해서 주력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 충견의 반란은 1일 쿠데타로 끝났지만 푸틴에게는 돌이키기 힘든 충견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낱 용병 반란군이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하는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푸틴의 현주소를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와 사진을 찍으며 환호했죠. 푸틴에겐 충격을 넘어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막판에 동맹국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중재에 나선 것은 푸틴이 더 다급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신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망신을 넘어 23년 철권 통치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80% 넘게 지지하는 국민이라고 해도 푸틴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구소련 막바지에 고르바초프와 옐친을 각기 겨냥해 실패했던 두 차례 쿠데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 대통령은 실각했고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용병 군대란 분열과 야심만 있고 규율과 충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용병 덕분에 적의 공격이 지연되는 것은 나라의 파멸이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죠. 작은 스탈린, 21세기의 짜르가 용병을 함부로 부리다 호되게 당하는 장면은 현대 정치사의 극적인 반전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돌발 사건이 명분 없는 전쟁을 끝내고 역사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21세기 용병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됐죠. 충북과 경북 지역은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부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제주로 최고 200mm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100mm, 많은 곳으로는 120mm 이상이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나 제주와 전남 해안,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대구가 32도, 광주 30도, 서울도 28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강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주 후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6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